역사의 숱한 질곡을 품어안은 채 묵묵히 성장한 인천. 인천이라는 도시 곳곳엔 혹은 아름답기도 하고 혹은 서럽기도 한 서민들의 애환이 깃들어 있습니다. 무태 끝으로 이어진 삶의 그림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시선. 그 속에서 풀어낸 다양한 문학작품들. 2015년 책의 수도 인천을 기념해 우리나라 문학작품의 상징적 공간이 된 인천을 둘러보는 그 마지막 여정이 시작됩니다. 조심하세요. 예. 해치고. 예. 여기가 지금 아암도 정상이에요. 네. 예, 여기 아암도 이게 섬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밀물이 들어오면 다 물이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이요. 그렇죠. 예. 네. 여기도 물에 잠기고. 그래서 여기가 섬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차도 다니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변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썸을 나가면 여기 갯벌이 있어가지고 네. 그 발 조심하면서 막 이렇게 들어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갯벌이던 것이 매립되면서 무트로 변한 아암도. 하지만 인천 사람들의 기억 한편엔 바닷물이 드나들던 아암도와 송도 유원지의 추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이쪽이요? 예, 지금 좀 됐죠. 네. 예전에는 여기가 큰 해수욕장, 모래사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으로 보트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놀이기구, 이제 바이킹이라든지 뭐 이런 놀이기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참 많이 놀러도 오고 그랬죠. 예. 아무래도 저는 모르겠지만 교수님께서는 예전 모습을 알기 때문에 또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너무 놀랍죠. 예. 이쪽 한번 가볼까요? 여기 또 신도시도 보이니까. 달라진 모습 속에서 어렴풋이 추억이 되살아날 무렵 차갑고 비릿한 갯바람이 무심한 듯 신도시 주변을 서성입니다. 다시는 바다를 만날 수 없는 갯벌의 신세. 신도시의 위용에 가려져 숨죽은 갯벌을 바람과 햇살만이 어루만져주는 순간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이끌려 걷고 또 걷습니다.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네. 교수님이 저를 이 아암도로 데리고 와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그 황순원 아시죠? 네네. 교과서에는 소나기로도 유명하신. 예, 소나기가 많이 알려졌어요. 그 소나기는 참 낭만적이지만 황순원이 소설에서 쓴 것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송도 그 유원지 쪽에서 바라보는 건데 지금 거기가 다 다른 거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를 배경을 해가지고 이쪽을 바라보면서 그 쓴 소설이 하나 있어요. 네. 예. 어떤 제목이 어떤 거죠? 나무들 비탈에 서다라는. 네. 나무들 비탈에 서다 위태로워 보이죠? 예. 그런 소설인데 한번 여기 준비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사변 전까진 해수욕장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군대가 들어와 앉았어요. 방죽위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썰물인 듯 검은 바닥에 드러난 갯벌이 바다 쪽으로 펼쳐지다가 눈발과 어스레진 저녁 그늘 속에 시야가 가려지는 것이었다. 여기저기 큰 도로가 얼음덩이가 검은 갯벌에 눈을 뒤집어쓰고 무슨 짐승이나처럼 희끄물에 드러나 있었다. 왼쪽 저 멀리에 등대가 불을 켜서 일정한 사이를 두고 켜졌다 꺼졌다 하기를 시작했다. 그 불빛이 유별나게 샛노래 보였다. 예. 여기 보니까 이제 화자가 바라보는 어떤 그 바다의 모습. 네. 아무래도 이 소설이 제가 알기로는 그 전쟁통을 겪고 난 그 청년들의 그런 정신적인 고뇌, 그다음에 허탈감, 그다음에 자기 존재에 대한 특히 이제 전쟁이 있으면 자기 존재, 소외감 이런 것들이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존주의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황순원 나무들 비탈에 서다도 역시 그런 그 고난이 저기가 나타나는. 그래서 더 이 바다를 이렇게 또 표현했던 것 같아요. 검은 갯벌 막 이렇게 표현을 해서 더 황량해 보이고 그렇죠. 영화로도 제작돼 인기를 모았던 그 작품은 현재까지도 전후 소설의 완결편으로 불리는데요. 작품의 밑그림을 그렸을 아암도에서 젊은 주인공들의 불안한 시선을 따라가 봅니다. 멈춰선 혁기열차가 전시된 이곳은 소래 역사관.
인천의 명소 중 한 곳인 소래포구를 찾기 위해 포구 입구의 역사관부터 들렀습니다. 오늘 여기 소래를 온 이유는 네. 인천에서 소설가 중에서 이영규 선생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장평 황해도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깊고 긴 골짜기 그 위에도 이제 조봉암 평전도 쓰시고 김산 알죠? 네. 그런 평전 쓰시고 그랬는데 그 깊고 긴 그 골짜기에 보면 포구의 황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기 소래 포구를 배경으로.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 오시면 좋은 말씀 많이 직접 만나는 건가요? 예. 선생님 오셨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갑자기 눈이 내리네요. 선생님 소설에 이렇게 보면 황해 같은 경우 장편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장편 소설에 보면 해방 전후, 그렇죠? 해방 전후 시기에 어떤 좌익과 우익의 어떤 갈등 그런 것도 나오고, 그렇죠? 특히 포구의 황혼에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연평도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모시고 나가고 이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80년대인데요. 그 분단 소설에 빠져 있을 때인데 인천이 분단의 아주 깊은 현장인데 불구하고 내 선배 작가들이 인천을 배경으로 분단 소설 쓴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한테는 쓸 것이 많아서 선생님 말씀하신 장편 소설 황해는 이제 인천하고 덕적도를 무대로 썼고 그다음에 인천 앞바다하고 섬을 무대로 여러 개의 단편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포구의 황혼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거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많은 좀 포구의 황혼 쓸 때가 이제 80년대인데 그때보다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그 여기 배를 여러 번 타고 나가서 실제로 썼거든요. 그 배터는 그대로고 그다음에 혁계열차가 다리를 새로 놨지만 혁계열차 철교도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한번 가보시죠. 황해도 실향민들이 맨 처음 정착했다는 소래. 그들의 절절한 아픔을 발로 뛰며 꼼꼼히 듣고 작품에 녹여냈다는데요. 포구의 정치가 짙게 배인 어시장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소래포구를 놀러 오면은 그쪽 관광센터 같은 데 가서 막 회도 먹고 이러는데 이곳은 또 처음이에요. 그때랑 지금이랑 모습이 많이 바뀌었나요? 내가 소설 쓴 게 포구의 황혼을 쓴 게 80년대니까 크게 바뀌었죠. 혁계 열차도 지금 큰 지하철이 큰 게 다니고 큰 아파트 상가 같은 게 들어섰는데 내가 소설 쓸 때하고 이 자리는 변함이 없이 크게 그 소설에 보면은 굉장히 사실적인 소설을 쓰시는 분이라고 또 유명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또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사실을 쓰는 작가님으로 또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당시에 이쪽에 오셔서 또 많은 분들 많이 만나시고 거의 매일 오다시피 또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인천 토박이다 보니까 그 소래에다 아는 선장들도 많이 있어서 그 배도 여기서 저런 배를 타고 나가서 4시간, 5시간 나가서 어로도 같이 하고 그물도 남기고 그렇게 시간 나게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소설을 밤에 또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럼 그렇다면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용규와 그 가족들도 혹시 실제로 있던 가족들인가요? 여러 사람을 섞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 부자 간에 원래 그 존경과 갈등이 같이 있는 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그런 모티브가 있는 데다가 그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 대에 만들어진 분단이 아들 대에 화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모티브로 해서 부자를 집어넣고 그런 마음을 담으셨구나. 그다음에 이제 바다가 선생님 그렇잖아요. 우리 고전에서 보면은 바다가 이렇게 갈라놓죠. 그렇죠. 이별의 장소가 이별의 장소가 되는데 그 반대로 이게 섞어주고 특히 황해는 해불양수라고 막 모든 걸 받아안는 바다니까 화해로다 물의 이미지를 할 수 있겠다는 그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생각을 했어요. 소설이 배경이 되었던 이 선착장. 지금도 이곳은 고스란히 예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소설에도 보면 그 포구의 황혼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배 타고서 그 연평도 앞바다까지 가가지고 그렇죠. 아버지는 그 북에 있는 가족한테 좀 뭔가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하고 그렇죠.
이제 아들은 거기서 생업을 또 생업대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그 생업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분단의 공간이기도 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 그렇게. 그 선생님, 그걸 보면서 저도 참 좋은 게 그냥 단순한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와중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다른 작품에서 저는 공간성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분단 소설을 쓸 때 내가 아는 공간이 감동을 독자한테 감동 끌어오는 게 제일 좋으니까 내가 가장 잘 아는 곳이 인천이니까 나는 이제 300년 인천 살았으니까 그래서 분단 소설은 너무나 리얼리즘으로 공간이 뒷받침되어 있는 그 사실감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그 인천을 배경으로 한 그 장편을 포함해서 한 15편 정도 단편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소설 많이 쓰신 거 보니까 그때 그 분단의 아픔이라든지 그런 실향민들을 보고 굉장히 많은 영감도 받고 모티브가 돼서 소설을 많이 쓰셨나 봐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왜 인천은 그 인천 상륙작전도 있고 분단의 현장인데 왜 인천 배경에 분단 소설은 없고 제 국문과 선배입니다만 조정래 선배의 뭐 태백산맥이라 그런 게 다 산문을 중심으로 할까.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하고 전에 가끔 말씀 나눴던 장편 황해도 썼고요. 단편들도 쓴다고 생각하고 해서 내가 인천에서 태어났으니까 인천을 소설 배경으로 해야지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다음에 내가 제일 잘 아는 장소가 인천이니까 그게 이제 맞아 떨어져서 소설이 돼서 포고양호는 뭐 드라마도 찍고 그다음에 재수록도 돼서 그리고 뭐 재수록료도 여러 군데 받고 잘 풀린 소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사실 제 말에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배에서 그 실어증이 걸린 아버지가 마지막에 타고 나가서 그 병을 주려고 말이 탁 터지잖아요. 그래서 막 절규하면서 얘기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뭐 애착이 가거나 좋아하는 구절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들어오는 장면이고 바로 여기거든요. 바로 여기인데 근데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건 고도에 계산된 장치거든요. 이제 화연 부자가 들어오는데 황혼이 들어오는데 그 애기 하나를 3대를 등장을 시켰거든요. 아이를 안고 이제 걸어가는 데서 그 화해에서 이렇게 폭으로 들어오는데 바로 이리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제일 좋습니다. 그 마지막 그렇구나. 그럼 교수님은 어떤 장면이 기억나세요? 저는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볼 때 그 여기 인천에 도착할 때 군산에서 와가지고 저기에서 혁계열차가 뭐 이렇게 쫙 들어오면서 그 혁계열차 전조등이 뭐 이렇게 빛이 나고 이런 장면 나오면서 이 소래를 처음 소개하는 저는 그 장면이 딱 보면서 진짜 그때 혁계열차도 있었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반 열차의 절반 정도 되는 폭의 작은 몸집으로 수원과 인천으로 오가던 혁계열차. 소래의 명물 혁계열차는 느릿느릿 뒤뚱거리며 달리던 일명 꼬마열차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소금을 수탈할 목적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59년을 달렸던 혁계열차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열차가 달리던 철교는 그대로 남아 추억의 한 자락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그 옆으로 큼직하게 들어선 새 수인선 철교가 사뭇 대조적입니다. 아스라이 잊혀질 뻔한 혁계열차의 애화는 다행히 다양한 문학작품 속에 등장해 기억되고 있죠. 쓸쓸한 겨울. 폭우는 오늘도 말없이 여행자의 발길을 맞아줍니다. 소래라는 소래가 소정방이 왔다라는 전설이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쵸? 황해 쪽에 이렇게 접한 지역에 보면 몇 군데가 소래라는 지명 또는 소래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소정방이 왔다, 소정방 군대가 온 곳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 포구의 황혼에서 요 대목이 바로 그 처음에 오는 대목인데 이야기는 선생님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내 소설의 앞부분에 시차가 여기 지나가는 그렇죠. 그거 부분 낭독을 하겠습니다. 내리막길을 거의 다 내려왔을 때 덜커덩 굉음이 울렸다. 혁계열차가 인천 쪽으로부터 달려오고 있었다. 열차는 눈을 부릅뜨듯이 환하게 켠 전조등빛을 앞세우고
내 눈앞을 지나서 포구의 어둠과 적막을 헤치고 철계로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는 꿍다닥 소리를 내며 허공으로 파묻히듯이 다리 저쪽으로 사라져갔다. 나는 동생을 업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 걸었다. 예. 잘 읽어보니까 선생님 읽으시니까 그때 그 모습이 이 화자의 기억에도 나타나지만 저희들도 저렇게 엎어져 있었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저거 같아요. 예. 그 모습이 저희 지금 선생님 읽으시는데 그게 다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특히 전조등 별빛 이런 것들은 어떤 밝은 이미지도 있지만 그 뒷면에 이제 어둠과 적막 이런 것들은 약간 그 당시 약간 퍽퍽했던 그런 삶도 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느껴집니다. 이제 그게 어떤 계산된 설정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저절로 나올 그렇죠. 때. 예. 뭐 그건 소설가들이 항상 저기 하시겠죠. 예. 포구에 날리는 눈발이 점점 매서워질 무렵 다시 역사관에 들러 선생님과 아쉬운 작별을 나눴습니다. 눈 오는데 고생들 하셨네. 그러게요. 선생님이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근데 내가 너무 엄숙하지 않게 가볍게 온 것 같아서. 아니에요. 더 친근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내 작품 다뤄주시고 고맙죠.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렸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더 좋은 작품 계획하신 거 잘 하시고 인천의 모습을 그려주시면 저희들한테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또 그 시대를 보는 사람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래포구보다 작고 허름한 북성포구는 만석 화수부두와 함께 옛 정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사진가들 사이에 명소로 통하고 있는데요. 포구와 바다가 있는 인천은 전쟁과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일자리를 찾아온 외지인들이 많았습니다. 갯벌이 매립돼서 무트로 변한 곳에 새로운 삶터가 형성됐고 그곳엔 가난 속에서 희망을 일구어가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에 비친 어른들의 고달픈 삶은 여러 가지 성장소설의 배경을 낳기도 했죠. 네, 교수님 진짜 누가 봐도 우리가 차이나타운 온 줄 알 것 같아요. 딱 분위기 자체가 중국집들이 멋있네요. 또 여기 오면은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 화덕만두 유명하죠. 유명해서 어디서 여기 방금 파는데 가볼까요? 그러네요. 화덕만두도 있고 공갈빵도 있고 그렇죠? 안녕하세요. 추위를 금세 녹여주는 따끈한 맛의 화덕만두. 이런 길거리 음식을 먹으면 늘 따라붙는 게 어릴 적 정겨운 추억이죠. 감사 먹을까요? 이건 길거리 음식이니까 감사 먹는 것도 좋아요. 예. 확실히 건물들이 화려하죠? 예. 중국의 어떤 그 화려한 어떤 그 외향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외국에 온 기분이 들어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진짜 차은하타는 이국적인 그런 모습이 있죠? 예. 누구도 개의치 않고 길거리 음식을 먹는 순간 출출함을 달래며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는 자유를 맛봅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렇게 차이나타운에 와서 공갈빵도 먹고 또 화덕만두도 먹었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놀러 온 것 같아요. 또 이 장소가 이 오정이의 중국인 거리에 나오는 그 장소가 맞나요? 그렇죠. 어린 여자아이의 눈으로 풀어낸 이 작품은 작가의 어릴 적 기억을 토대로 한 성장소설인데요. 작가 특유의 섬세한 필체로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인간의 심리 변화를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오정이의 중국인 거리에 보면 이제 그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배경들이 공간적인 배경이 위에는 중국인 같이 중국인 그런 건물이 있어야 되겠고 중국인 사는 집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1960년대에 요 앞에 그 미군 부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들이 있다 보니까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그 여자들. 거기 소설 작품에 양갈보라고 나오는데 그 여자들이 이제 살던 곳이 있어야 되겠죠. 2층에 매기 언니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화자라든지 아니면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자기들 커서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직 그 성숙하지 않은 그 어린애 시선이다 보니까 네. 그 양가벌들이 좀 화려하게 그렇죠. 아마 같아요. 옷도 네. 그렇고 네. 좀 화장한 것도 그렇고 좀 아마 예뻐 보였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소설 속에서 예. 그 9살짜리의 그 어린이가 13살로 가는 그 소녀로 가는 그 성장 과정을 또 그리고 그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성장 소설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어린애 세계에서 아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됐구나는 걸 깨닫는 그런 과정이 이제 하나의 성장 소설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서양에서도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뭐 데미안 네. 대통령이 다 성장 소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에서 나오는 그 뿐만 아니라 인천에 있는 문학들 우리 지난번에 그 현덕 작품들 네. 그런 다 작품들의 대부분이 뭐예요? 약간 인천은 어린애 시선에서 약간 그 커가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약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생활이 약간 어려운 점들이 바탕이 깔려있기 네. 때문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 앞쪽으로는 그때 당시에 보면 여기 그 기차가 경인철도가 지금도 네. 있잖아요. 근데 요 연장선을 해가지고 석탄을 실어가지고 가는 석탄철도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걸 중심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북성포구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에 보면 석탄 뭐 날리면서 조개탄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부두 쪽으로 놀러 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가 아무래도 제일 적합한 장소일 것 같아요. 네.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네. 혼란과 상처의 시절이 작가에겐 고스란히 문학적 자양분이 됐을 테죠. 이 골목을 누비며 아픈 유년기를 딛고 성장한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성장소설뿐 아니라 동화작품을 연상하고 추억해 볼 수 있는 색다른 장소도 있습니다. 동화의 주인공의 모습을 옮겨놓은 동화마을인데요. 차이나타운 부근에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 인천의 또 다른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인천엔 이처럼 다양한 근현대 문학이 장르와 시대를 초월해 싹을 틔웠는데요. 그러한 문화적 유산들을 보존하고 지키는 작업들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양장 거리에 위치한 인천문화재단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인천에서 나고 자란 시인 한 분을 뵙기로 했습니다. 대표님은 뭐 인천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시인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인천을 배경으로 쓴 작품도 있고 그러니까 문학하고 연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인천문화재단은 여러 문화예술인들과 단체를 지원하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사업을 발굴해 키워내고 있습니다. 인천 시인협회 회장도 하시면서 시를 오랫동안 그리고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이제 계속 생활하셨던 분이니까 인천에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한번 문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말이라 바쁘시죠? 뭐 조금 그렇게 됩니다만. 네, 대표님께서 인천문인협회에서 회장으로 또 계셨고 예. 또 인천에서 문학활동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예. 대표님에게 인천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아, 뭐 의미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제가 여기서 나와서 뭐 평생을 여기서 살았으니까 인천이 뭐 의미라고 하기 전에 인천 그 자체가 내 삶이니까. 네. 하여튼 인천에 태어나서 이 계양장 여기가 이국 풍물과 또 우리 전통의 삶이 혼재된 그래서 사실 제가 어렸을 땐 왜 우리 동네는 이런 특이한 서양집들이 있고 일본 집들이 이렇게 많을까 그걸 역사와 연계시킬지 몰랐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이제 훗날 향토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인천이 서구 문물의 유입 창고이면서 일본이 일제가 가장 자기들 도시화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것이다. 그렇구나. 인천이 가장 전국 어디나 다 압제를 받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련히 아 그랬구나. 바다와 또는 어떤 이국적 정서와 이런 거 남았던 것들이 묘하게 이제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인천은 제 삶의 자체가 인천이면서 네. 어떤 문학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이런 이국적 풍물
바다를 접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녹아들어서 문학적 자극이라고 그럴까 어떤 모티브를 만들어줬다고 할 수 있겠죠. 인천이라는 도시 자체가 일상처럼 시를 쓸 수 있었던 감수성을 키웠다는 말씀. 이번 여정을 통해 보고 느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박물관이네요, 그렇죠? 이게 1980년대의 그 달동네 모습을 아니 그 이전부터 달동네부터 네. 그 이제 여기는 흔히 수도국산이라 그러는데 1906년에 이제 그 인천에 그 일본 사람들은 뭐 아무튼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면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제 먹는 물이 네. 중요하겠죠. 네. 근데 인천은 아시다시피 짠물이 좀 많이 들어왔고 식수로 쓰기에는 좀 부적절한 그런 물들이다 보니까 이제 수도 시설이 좀 필요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요 산 바로 밑에 배수지를 만들어 갖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동네 그 저기를 수도국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6.25 때 6.25 터지고서 피난민들이 많잖아요. 인천에는요. 이제는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그 피난민들이 또 이제 형성된 곳이 이곳이죠. 그러니까 원래 쫓겨온 사람들 피난민 또 형성되고 그다음에 이제 60년대 산업화가 되면서 그 시골에서 일자리 찾아온 사람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그렇죠. 그래서 판자촌 뭐 이런 계통이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때 그 판자촌들 이렇게 모여 사는 대부분 다 높은 데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 좋은 동네는 이미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우리가 흔히 달동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달동네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 너머로 이웃들의 이야기가 새어나오고 가난했지만 사람 사는 정으로 따뜻하게 배를 채웠던 그때 그 시절. 완벽하게 재현된 그 옛날의 달동네에서 잠시 시간여행을 해봅니다. 여기 연탄 있네요. 그렇죠? 연탄은 지금도 보니까 달동네나 그런 판자촌에서 많이 또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아직까지도. 예. 네. 근데 연탄을 보면은 아주 그 안도현 시인의 그렇죠. 안도현 시. 너에게 묻는다라는 또 굉장히 유명한 시가 있죠. 예, 한번 읽어봐. 저기 제 기억으로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는 시구가 그쵸. 떠오르네요. 그 마음이 따뜻한 것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민들의 가장 그 추움을 달래주는 거 그렇죠? 달동네는 드라마나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전시 막바지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달동네를 중심 그 배경으로 한 그런 소설들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 일단 현덕의 남생이, 그렇죠? 예. 그다음에 조세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장인고. 네, 박태선 선생님도 이제 또 그런 쪽으로 그러고 나서 그 드라마 달동네 그 대본이네, 그렇죠? 색깔 봐봐요, 종이 색깔. 그렇죠? 예. 참 오래됐네요. 요즘 소설도 있네요. 네. 괭이 부린 말 아이들, 그렇죠? 시가 있네요. 네. 저녁 어스름 해길고 황토는 말없이 세월을 삭히고 어떤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기억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게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자기가 이제 선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요소도 있는데 기억은 추억이 되고 추억은 또 다른 내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데 가볼까요? 개항의 도시 인천은 발빠르게 산업화가 이뤄진 산업도시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철도가 놓이고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노동력이 풍부한 데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항구와 공항을 끼고 있기에 대단위의 산업단지가 형성되기 좋은 조건이었죠. 문학작품에서도 이곳 공단을 터전으로 한 노동자들의 삶을 다룬 작품들이 많습니다. 산업도시 인천을 다루면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서민들의 삶터가 있죠. 바로 달동네인데요. 인천에서 얼마 남지 않은 달동네를 찾았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로 골목은 좁고 길은 험합니다. 좀 힘들죠? 네, 진짜 달동네잖아요. 달동네죠. 네. 언덕에 있고. 그렇죠? 이 동네가 이제 송림동 38번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흔히 이야기할 때 요 산을 송림산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제 부처산이라고 얘기하고 네. 이제 똥 8번지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동네예요. 여기를 배경으로 쓴 문학작품이 네. 이제 조혁신이라는 사람이 네. 그 2007년이가 물론 발표한 거지만 거기서 나오는 상황은 보통 한 1980년대, 90년대 이렇게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좀 뽑아 그 부분을 좀 가져왔거든요. 네. 한번 봐보실래요? 네. 예, 뒤집기 한 판이라고. 뒤집기 한 판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작은 그 단편 소설집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부처산 똥 8번지라든지 아니면 뭐 호황기, 구만기씨 하루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네. 또 요 동네가 아마 이곳에 그러니까, 와서 보면서 또 쓰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화자는 나인데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 시선으로 이제 이 동네를 바라보는 거죠. 지역 바로 알기 뭐 이런 그 사회 숙제에서 이 지역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알아봐야 되는데 얘가 여기 송림동인데 송림동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소나무 숲 뭐 이렇게 했는데 마을에 소나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나무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 막 이렇게 찾아가는.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구연집에 조경수로 한 소나무를 보고서 야 저거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뽑아서 원래 훔쳐서 이제 산에다 싣고 이제 송림동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이다운 되는데 귀여운 발상이네요. 바보야 길을 잃고 헤매던 어린 양을 구한 것처럼 우리는 정원 안에 갇힌 나무를 구해내서 이곳 언덕에 심어 놓는 거야. 나무는 이제 참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 부잣집 정원이 아닌 우리들의 세상을 말이야. 비록 초라한 세상이지만 나무는 비로소 자신의 고향을 찾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산동네 아이들과 어울리는 거야. 나무도 마찬가지야. 나무의 고향은 원래 산동네였으니까. 일남은 좀 세상을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그 약간 풍자적인 요소가 좀 많이 강한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이야기도 좀 담겨있죠. 그렇죠? 그런 단편집들이 모여있는 그렇죠. 그런 그 작품이에요. 그 한번 올라가 볼까요? 좀 더? 다시 또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산동네 꼭대기를 향해 올라봅니다. 힘들게 올라왔네요, 그렇죠? 네, 마치 진짜 달동네에 온 그 산동네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래가 훤히 내려다 보이고 저 먼 곳까지도 다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저기 이쪽에는 공장지대가 쫙 있고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공장이죠. 판일입 공장. 그 판일입 공장 바로 뒤가 이제 또 부두고. 그렇죠? 여기 조금 더 오면 저기 그 항구도 보이네요. 그렇죠? 저기 그 높이 서 있고 있는 항구 쪽이죠. 아마 이런 그 풍광들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도 아마 조세희 선생도 아마 그 난장이가 쏘아린공을 쓸 때 뭐 부평이나 구로 이런 데 많이 다녀시면서 그걸 봤다는데 노동자들의 삶을 근데 여기도 아마 그거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80년대 대학생들이 교과서처럼 읽으며 공부한 이 소설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됐고 대입수학 능력시험에도 출제됐을 정도로 우리 현대사에서 중요한 소설로 평가받고 있죠. 아이들은 학교에서 1883년 개항과 더불어 국제적 무역항으로 산업도시로 발달한 은강의 역사를 배운다.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일한다. 죽은 난장이의 아들, 딸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 그곳 공기 속에는 유독 가스와 매연 그리고 분진이 섞여 있다. 요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 누가 봐도 인천이라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어떤 그 가스라든지 분진 아마 이런 것들이 저기죠. 그다음에 이제 난장이가 쏠린 공의 또 하나의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철거민들 이야기예요, 사실. 지금 여기 앞에도 지금 철거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철거민들의 그런 이야기들, 애환들. 그 속에서 이제 상징적인 인물로 난장이라는 인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육체적인 불구도 물론 이제 언급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시대 자체가 이런 불구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그 난수공에서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내가 일한 만큼 또 벌고 그 번 만큼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을 원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보니까 물론 지금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그 노동자들의 불평등한 그 생활을 딱 볼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있었죠. 시간이 멈춘 이 골목엔 서민들의 숨결과 땀이 서려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꿈을 잃지 말라는 당부. 소설은 그렇게 많은 이들의 가슴에 희망이라는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로 향한 곳은 부평입니다. 음성 나환자들이 설립했던 성계원이 있던 곳. 그곳에서 파랑새를 노래한 하나훈 시인의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 부평 성계원이 하나훈 시인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선생님 기억하시나요? 뭐요? 하나훈 시인 예, 예. 기억하세요? 예. 네. 예. 어떤 분이셨어요? 뭐 같이 동안인 게 뭐 같이 여기서 살고 그랬죠. 여기서 뭐 시도 쓰시고 이러는 모습도 많이 보셨겠어요. 만날지 뭐 쓴다고 그러고. 혹시 어르신 이렇게 그 하나훈 시인의 시 중에서 기억에 나는 시 같은 것도 있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래도 파랑새 아시는 부분이라도 한번 이렇게 기억나는 데래요. 뭐 거기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 푸른 하늘 푸른들 날러다니리.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 푸른 하늘 푸른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울어 예으리.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리. 한센병 환자였던 하나훈 시인. 사람들을 피해 격리돼 살아야 했던 비참함에서 얼마나 절실하게 자유를 갈구했을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로서 아픔을 노래했던 그에게 어쩌면 문학의 유일한 벗이었을지 모릅니다. 특히 이 성견이 세 개 약간 단체라 그럴까요? 세 개의 지역에서 우선 모여들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정도면 규모가 꽤 어느 정도 있었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뭐 강원도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안에만 다니니까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가늠이 안 되네요. 우리 좀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한번 위에서 성경 전체를 내려다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훈 선생님이 초대 회장이었으니까 그거 만들 때 사실은 애를 많이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도 한번 느껴보고 요 안에 성견에 있었지만 그 너머를 항상 생각하시는 그런 시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음성 판정을 받은 한센병 환자들이 설립한 농장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 한의 정서를 하나훈 시인은 특유의 서정적이고 민요적인 가락으로 노래하고 있는데요. 고은 시인이 중학생 시절 밤새 울며 하나훈 시초를 몇 번이나 읽으며 시인 되기로 결심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예. 아무래도 하나훈 선생이 그때는 문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다 보니까 나병 뭐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격리시킬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들이 격리되는 과정도 사실은 조금은 힘든 점이 있어요. 하나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1920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고등학교죠. 17살에 36년에 나병이 발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약간은 이제 그 방랑의 길이라고 그래야 되죠. 그래갖고 중국도 갔다 오시고 그 자서전 뭐 이런 데 보면 중국에서 이렇게 오는 과정, 그럴 때 그 고통, 고난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훈 선생님이 등단하시게 된 건 1949년에 신천지에 이제 시가 발표되면서 공식적인 이제 문단에 등단하게 되는 거죠. 그 49년에 발표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50년에 인천, 부평에 이렇게 정착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나병 환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는 참 어려웠던 시기였을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선생님이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쓴 시들을 보면은 이런 문둥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단어를 쓴 그분들의 그 삶을 다룬 또 시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여기 부평 성계원 요 지역이죠. 특히 여기 바로 있는 요 만월산 여기죠. 요거를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여기 약산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 약산 그러면 김소래 진달래꽃이 생각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진달래꽃이 아주 이쁘게 펴요. 우리가 흔히 진달래꽃 그럼 두견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두견화, 그럼 두견새하고 같이 연관되는 어떤 그 피를 토하면서 죽은 샘을 해갖고 약간 비극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죠. 그래갖고 그런 거하고 연결시켰을 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흔히 그 문둥이는 천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시에 보면 계속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예요? 그 음성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편견이 더 무서웠던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부평이 전착할 때 이미 음성 판정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주변의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선생님을 옥죄는 그런 적이었고, 또 특히 성견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하고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던 것이 이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적인 측면에서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겠죠. 네. 이렇게 해서 교수님과 함께 짧지만 또 긴 여정이었어요.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렇죠? 또 많은 문학 얘기도 했었는데 교수님은 어떠셨나요? 인천에 여기저기 우리가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천의 중요한 장소는 다 한 번씩은 가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함께 인천도 많이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도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앞에도. 인천 문학도 좀 그렇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문학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더 한 가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물이라는 게 인천은 물의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이 물이라는 게 같이 화합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문학이 됐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겐 상처와 아픔으로 누군가에겐 아련한 그리움과 추억으로 누군가에겐 힘겨운 삶을 다독여준 곳으로 아로새겨진 인천. 숱한 문학작품을 탄생시킨 이곳에서 책의 수도르기에 부디 더 큰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길 기대해 봅니다.